국교부 장관을 하시고 워낙 외교적인 폭이 넓으셔서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데 특히 국제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조금 아까 나오다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뭐 결국 예상되기는 했었습니다만 며칠 전 2월 28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충돌을 했습니다. 삿대질을 하고 고성이 오가고 옆에 벤스 부통령도 같이 전멸을 하고. 저는 세계 질서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싸움의 원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시킨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20%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둔다고 얘기해요. 원위치시키지 않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러면 우리 안전보장을 책임져다. 우리 이제 박민식 선생 오셨네요. 우크라이나는 우리 안전보장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나토 가입시켜달라. 나토 안 된다.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너희한테 지원한 그 돈이 그동안 1,800억 불이나 되는데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지분을 다오. 그 액수가 돈으로 치면 5천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나는 그 러시아 침략자를 아무런 보상 없이 안전보장 보상 없이 종전협정에 나설 수 없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You don't have cards. You don't have cards today. 넌 아무런 수단이 없다. 잠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젤렌스키가 그 얘기를 듣고 I'm not playing cards. 나는 카드 놀이를 온 게 아니다 이럽니다.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너는 지금 3차 대전을 갖고 도박을 하고 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탄이 나서 워낙 광물 협정을 하기로 했었던 거 취소하고 오찬 취소하고 너 나가라 그래서 쫓겨납니다. 유럽에서는 야단났죠. 러시아가 들어오면 우리 유럽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갖고서는 3월 2일 날 런던에서 유럽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젤렌스키를 초대했습니다. 예우상 찰스 왕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선언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젤렌스키한테 미국에 가서 좀 다시 좀 협상을 해라 이러는 겁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에 우리는 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매일. 어느 날은 그린란드 우리가 사겠다. 어느 날은 카나다 51번째 미국주를 만들겠다. 파나마나 우리가 회수하겠다. 멕시코만을 걸프 오브 멕시코를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꾸겠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벽에 지도에 그렇게 바꿨어요. 구글에서도 바꾸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그 영토 전쟁이 아니라 세계 안보 질서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근데 이 마가가 가만 보니까 막가파가 되고 있어요.
MAGGA 그런 마크 아니에요? Make America Great Great Again. 그냥 단순히 미국을 위대하기가 아니라 미국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캐나다에 디날리 산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맥킬리 산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맥킬리가 25대 미국 대통령 윌리엄 맥킬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팽창적인 제국주의적인 대통령이었어요. 미국과 스페인 전쟁을 통해서 필리핀은 한량을 받았고, 필리핀에서 전쟁이 나니까 가서 미국 필리핀 전쟁으로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가장 존경한다고 산 이름을 바꿀 정도의,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우리 안보 위협은 없지만 경제적인 위협, 관세 폭탄, 반도체 자동차에 세금 매긴다고 해서 벌벌 떨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해야 되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멕시코, 카나다에 25% 보편 관세를 매긴다. 또 이제 중국에다가 보면 10% 추가 관세를 매긴다. 근데 관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적인 팽창주의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유럽이 미국,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러시아하고 손을 잡게 됐어요. 근데 유럽은 이게 미국을 버릴 수도 없고 러시아하고 같이 할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국방장관 된 사람이 뉴클리어 파워,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핵보, 이게 정식 핵보유국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데, 트럼프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그리고 트럼프가 대북 특임 대사를 독일 대사를 했고, 그 전에 트럼프 1기 때 대북 관계를 조정을 했던 맥킨린가 뭐 하는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끝나면은 그 북한 문제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뻔해요. 지금으로서는 북한 핵 인정을 해주고, 이 ICBM 그거 곤란하다, 핵 군축, 핵 동결로 가자. 그렇게 가면은 우리는 머리 위에 북한 핵을 이고 사는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미국이 전체적으로 가장 큰 대결 상대로 알고 있는 중국, 미중 패권 전쟁이 이제 궁극적으로 가는 길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한 패거리가 돼서 중국을 포위한다. 그랬을 때 그럼 유럽은 어떻게 가느냐. 이게 우리가 2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유럽 중심이 미국으로 확, 물론 그 전에 1차 대전 때도 그랬습니다만,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되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제력이 쇠퇴하고 군사적으로도 상대적인 압도적인 우세가 이렇게 끝나가면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미래를 가름해 보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럼? 트럼프는 틀림없이 미군 철수 갖고 위협할 거예요. 방위 분담금을 뭐 10배 더 올려라 뭐 이럴 겁니다. 방위 분담금 우리가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안전보장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아주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박진 장관님께서는 오랜 외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건,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자체적인 방위 능력을 증강하는 데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들어서서 유럽의 각국에서 트럼프가 유럽에다가 너희 방위비 올려라, 너희 국방은 너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크롱은 유럽 방위군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지금 새로 들어선, 이제 아직은 그 수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수상 후보가 되어 있는 메르츠는 우리 독자적인 방위력을 갖추겠다. 근데 우리가 독자적인 방위력을 갖출 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핵무장을 한다? 또는 뭐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라, 트럼프한테서 전술핵 다시 들여와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많이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본과 같이, 독일과 같이 핵 재처리 능력, 우라늄 농축 능력, 이런 걸 다시 받아서 유사시에 핵무기를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돼.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됩니까? 거기서 우리가 뭐를 쓸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승만 대통령이 6.25 휴전 과정에서 미국 아이젠하워와 싸우면서, 앉아서 싸우다가 아이젠하워가 나갔다 오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나 지금 다 바쁜 일 있다고 나가고, 이런 신경전 외교전을 하면서 얻어낸 것이 한미 상호 방위제입니다. 물론 반공포로 석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가 이제 우리는 그냥 미국의 동맹에 의존해서 산다, 이런 소위 그 동맹 구걸 외교만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국민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어 있고 탄핵으로 좌우로 광화문에서 찬탄 반탄으로 어떻게 우리 국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고, 오늘 박진 장관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박진 장관은 저하고는 아주 오랜 인연입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박사거든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잠시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분은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김영삼 대통령 때 통역외교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이제 끝냈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 법대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을 해서 외무부에 4년을 근무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기, 그때 박동진 외교장관을 모시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외교 현장을 배우고 안 되겠다,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버드에 가서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미국에서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영국 옥스퍼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저하고 지도교수도 같아요. 근데 이분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루 저녁 내가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새벽까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치거나 실증 나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게 이 대화가 풍부한 분입니다. 술도 잘하죠, 노래 잘하죠, 영어는 뭐 세상에서 그 젊은 통역사가 아닌 일반인이 그렇게 한 게 없거든요.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옥스퍼드에서만 하지 않고 일본에 와서 일본 현장 연구도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뉴카슬 대학교에서 정치학 교수 3년을 근무하다가 와이스 대통령이 좀 와서 도와다오, 그래갖고 고민하다 와서 도와갖고 청와대 비서관을 했는데 새벽 5시면 가서 같이 조깅도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종로에서 3번을 했습니다. 내가 박진 장관한테 좀 미안한 게 옥스퍼드에서 같이 살고 아주 친했는데 우리 큰딸은 박진 장관 사모님이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바이올린 교습까지 받고 그래요. 근데 제가 민주당 대표로 그때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 패해갖고 내가 당 대표로 어디 가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천상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 가서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 박진이 내 친한 근데 뭐 어떡합니까? 그래 가서 잠깐 했다가 물론 제가 졌죠. 그리고 그 뒤에 한국외대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시다가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김종인 박사한테 발탁이 돼서 국회의원으로 다시 강남에서 갔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을 외교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